부끄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정말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거의 저한테는 그냥 날벼락이에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씀해 보시죠. 저는 몇 수 만에 간신히 합격한 공무원 1년 차예요. 나이도 많은데 고시 생활도 너무 오래 해서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드디어 공무원 합격했다고 여기저기서 소개팅을 많이 시켜줬는데 워낙 경험이 없어서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가 야, 여자들 수총각 싫어하는 거 알지? 응? 조급해하지 말고 경험이나 쌓아. 경험을 쌓으라니? 자, 이 어플 보이지? 여기 이렇게 가입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참나, 만남 어플이잖아 이거. 이걸로 뭔 연애가 되겠냐? 치워라. 꼭 경험 없는 것들이 저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만남 어플로 만나서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영화도 있다고, 이 답답아. 나도 그 영화 보긴 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 그래서 영화를 믿고 만남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 영화가 무슨 상영 금지된 불법 영화도 아니고 엄청 유명한 배우들 나오는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성매매가 불법인 줄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그런데 제 말은 영화에서처럼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고 한번 걸리더라도 초범은 기소유예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영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런 만남 어플의 상대방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상황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성매매 처벌법이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처벌 수위도 높고 수강 명령도 받아야 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범 수준의 처분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데. 저 어떻게든 징계나 퇴직은 피해야 해요, 변호사님. 막말로 그렇게 화장하고 나오면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항변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 성립을 면하려면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점뿐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확신했는지 구체적인 사정들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말. 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성폭력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범죄는 주된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법익인 성폭력 범죄와 사회 건전한 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성매매 범죄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중범죄에 속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그 처벌에 대한 당위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매매범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성을 매수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고 상대방이 동의했으므로 인권 침해가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영화에서와는 달리 성을 파는 여성들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 혹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 동기를 조사했더니 대답은
잘 곳이 없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배가 고파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강요에 의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강요에 의한 경우라는 것은 성착취자가 배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권유들을 하는 소위 포주들로 너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으니 성을 팔아서 내 돈을 갚아라, 이러면서 그 대가를 착취하는 범죄자들인 거죠. 그러니 만남 어플 등을 사용해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대가, 즉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성을 매수하는 바로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고 악랄한 포주의 범죄 행각을 도와주게 되니까요. 게다가 살해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제는 성매매범을 넘어서 차원이 다른 종류의 범죄자가 되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그 주된 보호법이기 사회의 건전한 풍속이지만, 아동과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과 인권이 보호법이기 때문에 죄의 무거움이 성폭력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현저히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형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제재가 뒤따르는데요. 청소년 성보호법 제21조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집행유예나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까지 병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상정보의 공개, 이게 정말 무섭죠.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법에 따라 관할 행정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그 관련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사례에서 본 성매수자가 교육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에 끝났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직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게 됩니다. 2016년에 성매수자를 처벌할 때 상대방, 즉 성판매자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먼저 합헌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을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 규제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성매매 산업이 번창하면 자금과 노동력 흐름이 왜곡되고 산업구조를 기형화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 우리 사회는 접대 문화 등으로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그러므로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선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해야 하며 성판매자도 처벌해야 공급을 막을 수 있다. 그럼 성매수자 처벌 시 성판매자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성구매자 처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수 의견과 같으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여성 성판매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네, 어떠신가요? 또 다른 재판관은 아예 전부 위헌 의견을 내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해당 조항은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이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2012년 화대 13만 원의 성매매를 하다가 기소된 김모 씨가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 재판관들의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편안한 잠은 살 수가 없고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족은 살 수 없죠. 이런 것처럼 노동은 살 수 있어도 호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가치 있는 것들, 즉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대부분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스스로 추구하고 이루어내는 것이지 돈을 대가로 지불한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누구나 이런 사실은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가치가 어떤 행동이나 시스템에 결합되어 있으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살 때 바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시도는 실패합니다. 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성구매자와 교감을 통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성을 사는 사람은 성을 파는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없음은 물론이고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샌델 교수는 시장 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번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아예 시장 사회가 되어버린 나라, 즉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도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등이 삶의 중요한 부분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삶에서 특별히 많이 중요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명품을 가질 수 있고 호화로운 저택에 살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최고의 의사에게 줄 서지 않고 직통 전화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하지만 민감하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시장 가치를 매겨서 거래하면 원래의 그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입학 허가를 경매에 붙여서 최고 입찰자에게 판다면 대학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대학의 품위와 대학 입학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겠죠. 또 입찰자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기쁨은 포기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을 구매함으로써 성을 구매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는 태도를 지니며 행복한 연애를 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당사자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인정하는 사회는 샌델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시장의 논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영역까지 침해해버린 시장 사회이며 삶의 좋은 가치들이 훼손되어 가는 것을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이런 점에서 샌델 교수의 경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성매매의 불법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